안녕하세요. 텍스살롱의 최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법 그리고 일반기업 회계기준 또 한국저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리스자산의 회계처리와 그 차이의 세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라는 것은 자산성을 강조하는 회계처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용 개념이 강한 회계처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 이용자로 하여금 자산으로 등재를 하게 하고 비용 처리는 감가상각을 통해서 리스 기간 동안에 나누어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운용리스는 해당 기간 비용으로 모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인세법과 일반기업 회계기준의 입장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KIFRS라고 하는 한국저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리스든 운용리스든 모두 금융리스로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회계처리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차이를 맞추어 주는 것이 세무조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리스 자산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리스 회계와 세무조정, 법인세법과 일반기업 회계기준과 한국저택국제회계기준 KIFRS라고 합니다. Korean Information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약자입니다. 리스 회계의 처리의 기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의 리스 회계 처리 내용입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13장의 내용입니다. 리스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가 있는데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했다 하더라도 운용리스로 보고 회계처리하고 또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보고 회계처리하여도 실질이 금융리스라면 금융리스로 보고 회계처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융리스, 리스 이용자가 리스 자산과 리스 부채를 장부에 계상하고 리스 자산을 장부에 계상하면 거기에 상대되는 리스 부채를 또 장부에 같이 계상을 해야 되겠죠. 차대 동일의 원리에 따라서 리스 이용자가 리스 자산의 감가상각을 하고, 즉 리스 이용자의 자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감가상각을 통해서 합니다. 리스료의 지급에 대해서는 리스 부채의 상환과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료를 지급을 한다고 해서 기간 비용으로 전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일부는 리스 부채의 상환으로 보고 일부는 이자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리스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금융리스로 분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리스 기간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 자산의 소유권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리스 실행일 현재
리스 이용자가 염가 매수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도 금융리스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염가 매수 선택권이라는 것은 권리 행사일에 아주 싼 값으로 이 리스 자산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염가 매수 선택권이라고 합니다. 아주 싸기 때문에 대체로 이를 행사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인식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스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즉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야 자산이 되지만 이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리스 기간이 리스 자산의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리스 자산의 내용연수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리스 기간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리스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리스 실행일 현재 최소 리스료를 내재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가 리스 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그러니까 리스료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보니까 그 할인된 값이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비슷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도 금융리스로 인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리스 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 자산인 경우, 이 말은 리스 이용자가 아니면은 특별히 쓸 데가 없는 리스 이용자만이 변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 자산인 경우에도 금융리스로 인식을 한다. 이 5가지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금융리스로 인식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13장의 내용입니다. 반면에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리스 이용자는 지급 리스료를 매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러면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KIFRS,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의 리스 이용자의 회계 처리입니다. 이 KIFRS 1116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의 규정과는 달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단기 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하고는 아주 단기, 그 다음에 소액, 이런 리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리스 거래에 대해서 금융리스든 운용리스든 모두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이 다루는 일반 기업 회계기준과는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세무조정의 내용이 됩니다. 리스 이용자 회계 처리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리스 자산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입니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는 일치가 되지만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과는 상이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24조 5항 제1항을 적용할 때 리스 자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자산을 시설 대여하는 자, 이것은 리스회사인데 리스회사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 리스자산 중 기업 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의 자산은 리스 이용자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즉 운용리스가 되겠죠. 리스자산의 리스회사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리스는 리스 이용자의 감가상각 자산이고 운용리스는 리스회사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유동화 전문회사가 금융리스 자산을 양수한 경우,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것은 고정자산, 부동산 등을 현금화시키는
그 현금화 시킨다는 것은 양도를 통해서 현금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재산을 기본으로 채권을 발행을 한다든지 또 정권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회사가 유동화 전문회사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24조 6항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 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 유동화 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서는 리스 이용자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한다. 즉 금융리스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리스료의 손익기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법의 입장입니다. 리스 이용자가 지금까지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에 있어서 자산을 리스 이용자의 자산으로 잡을 것인지 리스 회사의 자산으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리스료의 손익기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법의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비용이 발생하면 단기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데 반해서 리스료의 경우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가 비용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리스 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의 입금과 송금의 기속 사업연도는 기업 회계 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즉 기업 회계 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에 법인세법도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2열이 아니고 0입니다. 제24조 제5항 리스 자산의 감가상각 규정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 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 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송금에 산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금융리스 외의 리스 자산에 대한 리스료라는 것은 운용리스에 대한 리스료가 되겠죠. 이 운용리스 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도 단기에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리스 기간에 걸쳐서 정액 기준으로 송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모든 리스는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리스 이용자에 대한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IFRS를 적용하는 리스 이용자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세무 조정입니다. 이 KIFRS라는 것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따르는 법인세법과 회계 처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무 조정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운용 리스로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KIFRS 제1116호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는 세무 조정을 하여야 한다.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법인 A 주식회사는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B리스 회사와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세대를 운용리스 임차 계약을 하고 차량 리스 보증금을 5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 A 주식회사는 주권 상장법인이므로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다. 현재같이 할인율은 연리 5%로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차량 리스 보증금에 대한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용 리스를 KIFRS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차량 리스 보증금에 대한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 이것하고 차량 리스료에 대한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 이 두 가지를 함께 시행해 줘야 합니다. 먼저 KIFRS를 적용하는 경우의 차량 리스 보증금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입니다. 사례의 상장법인 A 주식회사는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임차 보증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고 세무 조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2021년 1월 1일에 이 운용 리스 자산을 KIFRS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였으므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그 규정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임차보증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현재 가치를 3년 동안 5천만 원을 받기 때문에 현재 가치의 계산은 5천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할인율 0.05의 삼성 한 값은 4,319만 1,880원이 됩니다. 그것이 임차보증금 현재 가치입니다. 다음으로 이 임차보증금 5천만 원과 현재 가치 임차보증금의 차액을 사용권 자산으로 계상을 합니다. 주 1을 보면 사용권 자산으로 계상된 680만 8,120원은 임차보증금 명목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액으로 차량 리스료의 선급금액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임차보증금의 성격이 아니고 3년 후의 임차보증금의 현재 가치와 차이가 나는 3년 후에 리스 자산을 돌려받는다고 봤을 때 임차보증금의 현재 가치는 4,318만 1,880원에 불과한데 5천만 원을 받았으니 그 차이에 해당하는 사용권 자산 금액 680만 8,120만 원만큼은 선급으로 차량 리스료를 지급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르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예금 5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 사용권 자산 680만 8,120원 또 임차보증금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이만큼 줄었으니까 임차보증금 680만 8,120원을 입금산입 유보 처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용권 자산 680만 8,120원을 송금산입 부의 유보 처리합니다. 이것이 2021년 1월 1일의 세무조정 내용입니다. 이제 1월 1일에 이렇게 세무조정을 했으니까 1월 1일에 한 것은 임차보증금을 수령하면서 회계처리를 하고 세무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2021년 12월 31일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입니다. 이것은 기말 결산과 세무조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차보증금 215만 9,594원이 차변이고 이자 수익으로 215만 9,594원을 인식을 합니다. 이것은 현재 가치로 계상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기관 경과에 따라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서 계산이 되었는데 현재 가치가 4,319만 1,880원이고 할인율 즉 이자가 0.05%입니다. 이자가 5% 0.05입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은 215만 9,594원이 됩니다. 다음에 차량 유지비 226만 9,374원을 차변으로 인식하고 사용권 자산에 226만 9,373원을 차감을 해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차량 리스료의 선급으로 계상한 사용권 자산 680만 8,120원은 리스기간 즉 3년이죠. 3으로 나누면 226만 9,373원이 되는데 정액법으로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이 리스 자산은 지금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이고 만약에 고정자산이나 모형자산이라면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수익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IFRS의 기준에 따라서 잡힌 이자 수익과 차량 유지비는 상계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 임차보증금 215만 9,594원을 입금 불산입해주면 여기에서 이자 발생, 그 다음에 부의 이자 발생이니까 제로가 되겠죠. 부의 유보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차량 유지비도 마찬가지로
226만 9,373원이 비용 처리가 되었는데 비용이 상계를 싣기 위해서 송금불산입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입금불산입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유보 처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2022년 12월 31일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2022년 12월 31일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입니다. 차변에 임차보증금 226만 7,574원입니다. 대변에는 이자 수익으로 226만 7,574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가치로 계상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기간 경과에 따라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원칙에 따라서 두 번째에는 4,319만 1,880원에 215만 9,594원이 계상이 되었으니까 그걸 합해서 이자율을 곱하면 226만 7,574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차량 요집이 226만 9,373원은 사용권 자산 680만 8,120원을 3년으로 나눈 2021년과 같은 정액법으로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2021년과 같은 금액 226만 9,373원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이자 수익과 차량 요지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세무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자 수익 임차보증금 226만 7,574원을 이자 수익 수익으로 잡혔으니까 입금불산입 부유보를 해줍니다. 차량 요지비는 그와 마찬가지로 송금불산입 유보 처분을 합니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2023년 12월 31일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내용입니다. 임차보증금 238만 952원은 현재 가치로 계상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기간 경과에 따라서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4,319만 1,880원이 첫 해의 최초로 받은 첫 해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현재 가치 금액이 됩니다. 4,319만 1,880원은 세 번째 해의 보증금의 현재 가치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두 번째 해의 현재 가치가 되고 여기까지는 세 번째 해의 현재 가치가 되기 때문에 세 번째 해에는 이 세 개를 합한 금액의 이자율 5%를 곱하면 238만 952원이 계산됩니다. 또 차량 리스료의 선급으로 계상한 사용권 자산은 마찬가지로 226만 9,373원이 계상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무조정 이자 수익 238만 952원 입금불산입 부유보 처분해주고 차량 요지비 사용권 자산 226만 9,373원을 송금불산입 유보 처분해주게 됩니다. 입금불산입은 송금산입과 같은 거죠. 송금산입. 다음은 이제 송금불산입은 입금산입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23년 12월 31일에 상기 회계 처리를 완료하면 다음과 같이 임차보증금 계정잔액은 5천만원이 되고 사용권, 자산, 차량 요지비 선급액은 0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회계 처리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 잔액을 보면 4,319만 1,880원 플러스 215만 9,594 플러스 226만 7,574 플러스 238만 952원 하면은 5천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차량 요지비로 대체된 사용권 자산 금액은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을 해준 것이죠. 빼주면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무조정이라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법인세법과 다르게 회계 처리한 내용을 기간에 나누어서 상계 처리를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렇게 차량 임차보증금에 대한 회계 처리와 세무조정을 하였습니다.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차량 리스료에 대한 회계 처리와 세무조정을 또 해줘야 합니다. A 주식회사가 KIFRS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려면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년 후 5천만원 지급에 대한 현재 가치는
5천만원 나누기 1 플러스 0.05 해서 4,761만 9,048원이 됩니다. 2년 후의 5천만원 지급에 대한 현재 가치는 5천만원 나누기 1 플러스 0.05 가로 닫고 제곱 하면은 4,535만 1,474원이 됩니다. 3년 후에는 5천만원 나누기 1 플러스 0.05 삼성 하면은 4,319만 1,880원이 됩니다. 리스료의 지급의 현재 가치의 합계액은 이 세 개를 합하면은 1억 3,616만 2,401원이 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KIFRS에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으니까 세무조정을 해줘야겠죠. 근데 리스료 지급액의 현재 가치 변동포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계산 내용입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여기에서 2021년도에 지급한 5천만원의 현재 가치는 3년 후에 4,319만 1,880원이 됩니다. 2022년도에 지급한 5천만원은 4,535만 1,474원이 됩니다. 2023년도에는 4,761만 9,048원이 됩니다. 이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유효이자라는 것은 리스료 5천만원에 대한 원금 상환액으로 계산한 이 현재 가치, 이것을 제외한 것을 이자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마이너스 4,535만 1,474원을 차이 464만 8,526원, 또 5천만원과 4,761만 9,048원과의 차이 238만 953원은 유효이자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초가치는 처음에는 1억 3,616만 2,401원이었다가 점점 가치가 상환이 되면서 떨어지게 되겠죠. 기간이 지나면서 9,297만 521원이 되고 2023년도에는 4,761만 9,047원이 됩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야 차량 리스료에 대한 회계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1년 후에 5천만원에 대한 지급에 대한 현재 가치는 5천만원 나누기 1 플러스 0.05 4,761만 9,048원이 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기초가치는 당연히 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또 2023년의 입장에서 보면 단기이기 때문에 기간이 짧죠. 이자가 당연히 적게 됩니다. 원금 상환액 비율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후에 이것이 2021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2023년도를 말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의 차량 리스료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이제 일반기업 회계기준의 경우에는 운용리스 이용자는 2021년, 2022년, 2023년 말에 전부 다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급 리스료 5천만원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 5천만원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전부 다 동일하죠. 그런데 법인세법도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KIFRS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차량 리스료 지급 관련 요게 법인세법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례의 상장법인 A 주식회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차량 리스료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와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의 회계 처리와 세무조정입니다. 리스 이용자인 A 주식회사가
2021년 1월 1일과 2021년 12월 31일에 한국저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내용과 세무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21년 1월 1일 리스 개시일의 회계 처리 내용입니다. 사용권 자산을 계상을 해줍니다. 1억 3,616만 2,401원, 대변에는 리스 부채를 계상을 해주게 됩니다. 1억 3,616만 2,401원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이 사용권 자산이라는 내용도 없고 리스 부채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사용권 자산이 없던 자산이 생겼으니까 송금산입 사용권 자산 1억 3,616만 2,401원 부의 유보로 처분을 하고, 또 리스 부채 없던 부채가 생겼으니까 입금산입 리스 부채 1억 3,616만 2,401원 유보 처분을 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 12월 31일에는 사용권 자산 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사용권 자산에 대한 당해년도의, 즉 2021년 12월 31일의 회계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감가상각을 해줘야 하겠죠. 3년 정액 감가상각을 해주게 되니까 차변에는 사용권 자산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이 중에서 4,538만 7,467원이 대변으로 상계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용권 자산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비용으로 잡혔으니까 송금불산입 사용권 자산 상각비 4,538만 7,467원 유보 처분을 해줘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2021년 12월 31일 리스료 지급에 대한 회계 처리와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예금 5천만원은 리스 부채 4,319만 1,880원과 이자 비용 680만 8,120원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예금은 모두 다 비용인 것이죠. 비용인 것이니까 송금산입 리스 부채 상환금액 4,319만 1,880원 부의 유보 처분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상계 처분되고, 여기에 나오는 회계상으로는 이자 비용 680만 8,120원이 비용으로 잡히지만 세무조정을 통해서 비용 5천만원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비용인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2022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이것을 이해만 하면 방식은 똑같습니다. 리스 이용자인 A 주식회사가 2022년 12월 31일에 한국저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내용과 세무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22년 12월 31일 사용권 자산 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 동일하죠. 정액법이니까. 차변에 사용권 자산 상각비 4,538만 7,467원, 대변에 사용권 자산 4,538만 7,467원. 마찬가지로 세무조정, 송금불산입 사용권 자산 상각비 4,538만 7,467원 이렇게 되고, 다음에 2022년 12월 31일 리스료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예금이 리스 부채 4,535만 1,474원이 되고 464만 8,526원이 됩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오죠. 이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만들어야 세무조정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도 이자 비용, 회계상으로 잡힌 비용은 이자 비용 464만 8,526원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리스 부채를 세무조정을 통해서 송금 산입해주고 4,535만 1,474원 부의 유보 처분을 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리스 이용자인 A 주식회사가 2023년 12월 31일에 한국저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내용과 세무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똑같은 내용이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 부채 4,761만 9,047원 이것이죠. 그 다음에 이자 238만 953원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은 송금산입 리스 부채 상환금액 이것만큼을 비용 처리대해준다. 4,761만 9,047원 부호유보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회계상으로는 지금 잡힌 게 사용권 자산 상각비 잡혔죠. 또 이자 비용 238만 953원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KIFRS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른 손익계산서상의 비용과 세무조정 후의 비용은, 세무상의 비용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12월 31일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의 계정 잔액은 사용권 자산의 경우에는 1억 3,616만 2,401원이 3년에 걸쳐서 상각이 되었으니까 0원이 됩니다. 원래 없었던 것이죠. 리스 부채도 마찬가지로 1억 3,616만 2,401원이 이렇게 상각이 되었기 때문에 차감을 하면 0원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KIFRS에서는 운용 리스를 금융 리스로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리스 자산을 자산성을 가지는 금융 리스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가 첫 해에는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차츰 기간이 흘러가면서 상각이 되면서 자산 부채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금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리스 자산의 회계 처리에서 법인세법과 일반기업 회계기준 그리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어떻게 다른가, 또 그 차이를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